뜰한지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책은 이태준님의 신라곤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드높은 이상이 현실 속에서 좌절되는 식민지 지식인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곤 이야기. 나는 동경서 나올 때 오직 한 줄기의 희망이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어느 한적한 산촌, 차에서 내려 며칠을 걸어가도 좋고 전선줄도 아직 닿지 않은, 신장로 하나 나지 않은 그런 궁벽한 산촌이 있다면 거기 가서 원시인의 양심과 순박한 눈동자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숫된 아이들을 상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나도 공부하고 이 상업 문명과 거의 몰교섭한 그 동리의 행복을 위해서 수공업의 문화를 일으키리라. 이것이 나의 유일한 이상이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만 나의 팔뚝에는 심줄이 일어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피촌을 발견하였을 때 피촌에 있던 K 교사가 그만두고 그 자리가 나에게 물려질 때 나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다. 나 혼자 유토피아에 든 듯 했었다. 피촌은 그 촌의 자연부터 아름다웠다. 동남이 터져서 볕이 밝고 강 있는 벌판이 눈앞에 질펀이 깔렸으며 서북으론 큰 산이 첩첩이 둘려 아늑하고 물 좋고 꽃 많고 짐승 많고 나무 흔한 곳이었다. 이 동리에는 80몇 호의 초가집과 두 기와집이 있는데 큰 기와집 하나는 그 동리에서 제일 가는 부자 이진산네 집이요. 다른 기와집 하나는 내가 가 있게 된 학교 집이었다. 학교 이름은 신명의숙이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 신명의숙은 그 동리에서 여러 대 전부터 학계를 모아 경영해 오던 서당으로서 아이오에오, 가감승제 같은 신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기민년 이후부터라 한다. 학생은 남아 40명, 여아 10여 명, 모두 52, 3명인데 세 학급으로 나누어 있으며 그것을 모두 혼자 맡아 가르치는데 봉급은 1년 회계로 백미 142다. 나는 만족하였다. 그 학교에는 이름은 교장이 있으나 실제 나 혼자가 교장이요 교원이었다. 교원도 나 한 사람뿐이니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었다. 나는 홀몸이라 밥은 어느 학생 집에 붙어 먹고 자기는 학교 안에서 잤다. 교장이야 모든 학부형들이 다 나를 좋아하였고 학생들도 나를 따랐다. 그래서 나는 신명학교의 교사뿐이 아니었다. 앞집 뒷집에서 다 나에게 와서 편지를 썼다. 편지뿐만이 아니라 집안일까지 의논하러 왔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동리의 젊은 사람들, 구장과 동장, 그네들은 동리일까지 나와 의논하였다. 아니 의논이라기보다 나에게 재가를 받고 실행하게끔 그 동리가 온통 나를 믿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였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빈곤을 위해 나의 지혜껏 활약하였다. 선생님이 오신 뒤로 우리 동리엔 돈이 한결 흔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동리에 10년만 계셔 주었으면 우리 동리는 모두 제 땅만 갈아먹고 살게 되겠습니다. 10년이 무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고향으로 가실 생각 마시고 우리 촌에서 장가까지 들고 아주 우리 동리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 우리 동리에 선생님 배필이 될 만한 색시가 있어야지. 동네 사람들은 모이면 흔히 이런 소리들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그 동리에서 영주하고 싶었다. 장가도 가고 싶었다. 정서방네 큰 갓난이 나는 그를 퍽 좋아하였다. 그도 그랬다. 나는 서울과 동경에서 장미꽃 같은 계집애는 많이 보았다. 그러나 정갓난이처럼 밭꽃같이 희고 고요하고 순박한 처녀는 처음 본 것이다. 그 장식함이 없이 진정 그것이 향기를 풍기는 듯한 눈알,
뺨, 피초는 틀림없이 나의 낙원이었다. 나는 왜 이 낙원에서 쫓겨 나왔는가? 하루는 30리 밖에 있는 주재소에서 소장이 나왔다. 그동안 순사는 몇 번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물어갔지만 소장이 오기는 처음이라. 더구나 온전히 나 때문에 경관이 오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좀 무례하였다. 아무리 시골 학교기로니 그는 수업 중에 문을 열고 좀 나오라 하였고 처음 말부터 내리깔듯이 불렀으며 내 방으로 가서는 나의 허락도 없이 책상에 놓인 책들을 끌어내어 가지고 뒤지었다. 나는 눈이 희둥그레져서 코를 훌쩍거리고 섰는 아이들과 같이 그저 그에게 겸손했을 뿐이다. 이런 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 저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 가르치요? 그는 대삼령의 선구자의 말이란 책을 뽑아들고 물었다. 가르치는데 참고하는 것은 아니요. 그저 내가 보는 것이요. 그저 보다니 목적이 없이 본단 말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만 봅니까? 경관도 경찰 이외의 책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교재 이외의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우리가 다른 책을 보는 것은 소설이나 역사 같은 책을 취미로 보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어디 취미란 말이요? 사람 따라 취미도 다르지요. 나는 그저 취미로 보는데 불과하오. 알았다. 그는 이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묻던 것보다 더 깐깐하게 내 원적과 이력을 캐고는 결국 선구자의 말 이외에도 새 책이나 새끼로 묶어 들고 갔다. 그 이튿날 호출장이 왔다. 아침 10시에 출두하라 하여 나는 새벽밥을 지어 먹고 시간을 내었다. 부장은 대뜸 이렇게 물었다. 수신 시간 있지? 있어. 국어로 하나, 조선말로 하나? 학생들의 국어 정도가 유치하여 조선말로 하오. 유치하니까 자꾸 국어로 해서 국어 사용 습관을 길러줘야지. 내가 국어를 잘못하니까 국어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썩 잘은 못해도 아이들에게 수신책을 설명할 정도는 돼요. 그래.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하인을 시켜 자기 딸의 형제와 또 이웃집 애들까지 5아이를 불러왔다. 그리고 나더러 학교에서 가르치듯 이 애들을 상급방 학생들로 가정하고 수신을 가르쳐 보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러나 나는 요행으로 얻은 내 낙원을 잃지 않으려 혀를 깨물고 공손히 말했다. 이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소. 내가 당신한테 교사 시험을 치러야 하오? 하니 그는 대답이 없었다. 한참 만에 아이들을 나가라 하고 딴 이야기를 꺼냈다. 너는 선생 노릇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비밀한 계획을 실행하러 왔지? 아니요. 나는 아무런 비밀한 계획이 없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오? 비밀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왜 백성이 경관을 우대하는 미풍을 없애버리느냐 말이야, 응?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없어? 바로 저기 앉은 저희가 김 동장네 집에 갔을 때 김 동장이 술을 사다 대접했다고 벌금을 받았지? 내가 받은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은 동해에서 작정하고 제사에까지도 술은 금해서 술을 사거나 먹는 사람에겐 그렇게 벌금을 받는 규칙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말 마라. 내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모두 시켜서 하는 것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술이란 것은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허가해서 제조 판매하는 음식물이 아니냐. 손님이 와서 음식물을 대접하였는데 벌금을 받는다? 그러면 음식을 못하게 하는 음모가 아니냐? 아무튼 그 점은 나에게 질문하실 바 아니오. 내가 그 동네의 회장도 아니오. 나는 다만 그 동네에 있는 한 청년의 자격으로 보통 회원이 된 것뿐이오. 옳지. 내가 무슨 임원이 안 되고 보통 회원의 자격만 가지는 것부터
너의 음모란 말이야. 조정은 내가 하고 책임은 선량한 시골 청년들에게 씌운단 말이지. 그는 조서를 꾸미는 것처럼 무엇을 적는 채도 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안색을 고치더니 이런 말을 했다. 강 선생, 우리네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훌륭한 줄 아오. 정말이오? 그렇소. 그러면 그까지 촌에서 쌀썸이나 받고 지낼 것이 아니라 경관이 되시오. 어떻소? 글쎄요. 아직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은 없소. 그러면 가서 생각해 보시오. 나는 이렇게 촌주재소에 와 있지만 응급이 두 가지요. 시험 같은 것은 내가 잘 통과되게 할 수단이 있소. 가서 잘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대답하도록 이 책들은 여기 두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소 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무 심하지 않은가. 꼬지식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는 것은 더구나 2주일 후에 위정그 때문에 순사를 보내어 대답을 독촉하는 것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소 하고 대답을 해보냈더니 그는 노발대발한 모양이었다. 그 후 이내 피촌 구장이 불려갔다. 그네들은 갔다 와서 모두 나더러 머리를 깎아버리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덮어놓고 사과하라고 권하였다. 나는 그네들이 괴로운 입장을 알았다. 그리고 형식으로 하는 일이면 무엇이고 달게 받으려 하였다. 긴 머리를 가진 청년이 주의자가 틀리지 않는다는 소장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나는 머리를 덧빗도 되지 않고 빡빡 밀어 깎았다. 그러나 덮어놓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의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과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과를 권하는 교장이나 구장도 알지 못하는 점이다. 아무튼 그 후 공일날을 타서 그에게로 갔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여러 가지로 오해하는 것 같으나 사실인즉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의 보관을 결정한 듯 비웃을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를 하는 데는 나는 견딜 수 없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비겁하여서는 못 쓴다. 내가 머리까지 빡빡 깎고 와서 나에게 하는 태도가 얼마나 비겁하냐. 나는 문을 꽉 닫고 나오고 말았다. 여름방학 때였다. 나는 방학 동안에도 피촌을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교장이 정간난이와 나의 사이를 짐작하고 즐기어 문제를 표면화시켜 주었다. 정간난이 집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사이나 얻은 것처럼 황송해서 나의 눈치만 기다렸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간난이 아버지와 동생은 벌에 나가고 없는 사이 간난이 어머니가 닭을 잡고 나를 청했다. 그리고 간난이와 나를 한 방에서 먹게 하고 자기도 이내 어디로 나가버려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도 주었다. 나는 그날 정간난이의 그 불덩이같이 달아오른 볼 가까이 가서 분명히 그의 귀에 속삭이었다. 가을에 쌀을 받는 대로 우리 잔치합시다. 라고. 나는 그날처럼 아름다운 행복을 내 손에 붙들어 본 적은 없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다. 어떻게 소문이 퍼지었던지 주지소에서 오라고 해 갔더니 소장이 나의 큰 약점이나 붙잡은 듯이 발을 구르며 신문하기를 왜 시골 어진 부녀자를 농락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3시간 동안이나 힐난을 받았다. 정간난이와 정식 중매인 것을 증인으로 교장과 구장을 불러대기로 하고 겨우 놓여 나오니 공교롭게 비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자는데 산골물이라 하룻밤 쏟아진 것이 이 거리를 둘러막은 보뚝이 위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날도 밝기 전인데 이 거리에선 소동이 일어났다. 나도 주인집에서 헌옷을 얻어 입고 보뚝으로 나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응급 공사를 했다.
두어 시간이나 물속에서 떨다가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을 때다. 그때 어이 하고 녹이 등등하여 부르는 소리가 났다. 소장이 다른 두 순사와 긴 장화를 신고 날도 다 밝았는데 등을 들고 헐떡거리고 지금 물로 나가는 길이었다. 그는 다시 나에게 소리 질렀다. 너는 교사가 아니냐? 교사가 되어가지고 왜 공익을 모르느냐? 지금 이 동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너는 내 동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만히 뻗치고 섰느냐? 못된 놈이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었다. 웃고 말았을 것이나 못된 놈이다 라고 평소에 품었던 미움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욕을 보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나도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해라고? 그 말은 내가 그대에게 할 말이다. 그대는 이 동리를 경비하는 책임자가 아니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동리의 안위를 알고 있어야 할 그대가 남이 벌써 나가서 2~3시간 동안이나 다 막아놓고 온 때에 이제 일어나 나오면 누구를 보고 공익을 모른다고? 누가 그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냐? 그는 자기가 늦은 것을 비로소 알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을 뿐 말이 궁하여 지금은 바쁘니 이따 보자 하고는 달아났다. 그는 아마 그 거리에 와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 막혀보기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하늘 같은 자존심은 길바닥에 깔린 것 같은 모욕감과 앙심을 품었을 것은 물론이라. 나는 그가 이따 보자 하였으나 피촌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한 사나흘 후다. 교장이 또 불려갔다 왔다. 교장의 말을 들으면 학교에 그와 같은 사람을 두면 2학기부터는 군 항무계에 말하여 강습 허가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장이 다시 가고 학부형 대표가 가고 구장이 가고 하여 진정 애원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이리하여 나는 표연히 피촌을 떠나고 만 것이다. 피촌을 떠날 때 동리는 온통 나를 보내는 것을 섭섭해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20리 밖에까지 따라 나왔다. 이 집 저 집 수군거리고 부녀자들도 거정문 틈으로 울너머로 내다보는 것이었다. 어디서든지 정간난이도 내다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울었을 것이다. 나는 정간난이를 잊지 못한다. 그러나 그에게 나를 단념하라고 이르고 온 것이다. 왜? 나는 피촌과 같은 낙원을 잃어버린 이상 내 한 입도 건사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철저한 무능자인 조선 청년의 하나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다.